사람이니까 겪게 된 실패하고 몸이 늙고 사랑하는 사람 떠나가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만 겪는 일일 거야. 뭘 너한테만 일어나. 뭘 당신한테만 일어나요. 내가 스스로 내 가슴에 꽂지 않는 지혜의 영역이 일단 고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입장부터 새롭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주 쉽게 하는 얘기로 야, 인생은 고통이지. 인생은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다. 야, 다 삶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정말 쉽게 말은 얘기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내 삶에 어떤 고통의 요소가 딱 찾아오면 굉장히 울부짖고 통탄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나만 겪는 일일 거야 라고 자신의 문제로 굉장히 그걸 스페셜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 순간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대한 착각인 것 같아요. 실제로 내 삶에 뭐 실패나 몸이 아픈 거나 이별이나 저는 사실 해고도 당해봤고 어려움도 뭐 살아오면서 누구 못지않게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저의 자신과 막 싸웠던 것 같아요. 상황과 싸우고 그게 나한테는 자책이 되고 타인에게는 원망이 되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막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는 그냥 그 분노심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이 고통이라는 것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저한테는 만들어진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라는 그 질문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라는 그 마음, 순간적인 생각 뒤에 뭐가 있냐면 고통을 그냥 부정적인 요소로만 생각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하는 그 마음속에 이미요. Fight, flight, freez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싸우고 도망치고 경직되는 거. 큰 호랑이를 만나면 싸우던가 으아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던가 경직되는 이러한 1차원적인 방식 이런 것들은 충분히 소용이 있을 때가 있지만 이거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알거나 혹은 심리학 책을 많이 보거나 혹은 내가 똑똑하면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이 막 열심히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거나 도망치는 거면 그게 잘 됐을 때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그러한 투쟁, 도피, 경직 이러한 모드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온전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고통을 대면하는 태도 자체를 바꿀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화살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중점적인 내용은 고통이 왔을 때 울부짖고 통탄하고 육체적 괴로움을 점점 더 확장시키는 그런 범부,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고통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 대해서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배운 자, 지혜로운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대비돼서 소개돼요. 이 얘기를 조금 더 다르게 보면 사람이니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몸이 늙고 사랑하는 사람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영영 죽음으로 나와 이별하고 나조차도 또 죽어갈 것이고 이 모든 고통들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첫 번째 화살이기 때문에 그 화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것. 즉 자책하거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는 뭘 너한테만 일어나. 뭘 당신한테만 일어나요. 모두 죽고 모두 아프고 모두 실패합니다. 라는 두 번째 화살을 내가 스스로 내 가슴에 꽂지 않는
즉 고통은 일어나지만 내가 만든 괴로움은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는 이 지혜의 영역이 또한 경전에서 소개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적용을 매일매일 오늘자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적용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제가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머리가 아프면 오늘 왜 머리가 아픈 거야? 스트레스 받아. 나이가 먹어서 이런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막 이런 식으로 화내는 마음이 일으키거나 자책하는 마음이 일으키거나 이 통증을 빨리 없애는 방법을만 생각한다거나 이러면 고통은 점점 더 괴로움으로 번져가는데요. 그냥 이 고통에 대해서 머리가 아픈 날도 있는 거고 이 또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다행스러운 것이고 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잠깐 왼쪽이 이렇게 막 번져가는 느낌이네 하고 호들갑 떨지 않고 그 느낌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아프다는 느낌은 있지만 머리 아픈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쓸데없는 자책이라는 것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겠죠?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거나 상사한테 질책을 당했다거나 이럴 때 보통 자책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저놈을 내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저분이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내가 뭘 해야 될까? 하고 자책이나 원망을 과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해야 될 일을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지의 문제는 얼마나 똑똑하게 살 것인가, 얼마나 평온하게 살 것인가의 문제와 아주 현실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수술을 했거든요. 이 병이 왜 걸렸나요? 라고 의사분한테 물었더니 운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 이 병이 걸렸어요. 수술까지 해야 되고 한 달 동안 뭐 운동도 못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원망하고 육체적 고통을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번져가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좋은 병실에서 머물 수 있고 케어받을 수 있고 나와 연결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가 생각했더니 아팠지만 그것이 괴로움으로는 요만큼도 번지지 않았고 수술하고 나서 더 저랑 친밀해졌어요. 그러니 고통은, 아픔은 육체적으로 늙어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늙어간다는 것은 고통이긴 한데요. 나머지 인생을 계속 괴로워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늙어가는 내 몸에게 계속해서 깨달음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늙어가는 사람의 가장 최우선적인 책임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좋은 일만 있기를 이렇게 우리가 1월 1일 날 좋은 일만 가득하게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1월 1일 오후부터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집니까? 그럴 때 이것이 첫 번째 화살인지 두 번째 화살인지, 일어난 고통의 순간인지 내가 만든 괴로움인지, 이 고통과 괴로움은 분류해보면 많은 순간 내가 괴로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저는 자신을 다스린다, 제어한다, 이 말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막 탁 통제해서 안 일어나게 하는, 내가 완전히 딱 완벽주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보통은요, 이 제어한다, 통제한다, 컨트롤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생각을 자주 가지냐면, 보통은 이거 해야 돼 했는데 생각만 했지 실행이 안 될 때, 이게 하나 있고요. 부정적인 감정을 안 느끼고 싶은데 나 또 서운해하고 있네, 나 또 화냈네, 또 소리 질렀네 이런 어떤 부정적인 반응, 감정, 이런 것들을 안 느끼고 싶은데 느껴버렸어. 그래서 내가 통제가 안 돼. 즉 행동 조절, 감정 조절을 해야 되는데 원한 만큼 제어가 안 됐을 때 컨트롤 못하네 이 바보, 이렇게 자학하고 자책하는 모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오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한 걸 다 실행하는 게 완벽한 통제야 라는 말 누가 해줬죠? 출처가 어디 있죠? 근거가 어디 있죠? 또 부정적인 감정을 아예 안 느끼는 게 통제라고, 느끼자마자 안 느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통제라고 또 누가 얘기했죠? 이 통제라는 것에 허상을 좀 느낀다면 내가 얼마나 나한테 과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즉 통제라는 것은 단지 실행이나 감정 안 느끼기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순간순간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이거 뭐지? 이것을 알 수 있다면, 깨어서 알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이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는, 순간순간에 툭 튀어나가지 않는 그 순간순간의 명료한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순간순간 깨어있는 지성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비록 내가 원래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화남이나 불편감이나 올라오겠지만 그 순간 깨어 있어서 뭘 저지르지 않게 되죠.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러려면 여기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내면이 아주 고요한 상태로 어느 지점에 이제 접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날 때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건데, 단 1초도 깨어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제하죠? 마음에 대해서 경전에서 비유하기를 6가지 동물을 방사형으로 이렇게 메어놨다고 비유를 하는데요. 이것은 감각기관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거든요. 눈, 코, 귀, 혀, 몸, 마음, 이렇게 6가지 방향의 요소들이 자기가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본 것이 나를 미치게 하고, 내가 들은 이야기가 나를 현혹시키고, 또 내가 맛본 것이 나를 막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가 뭐 먹다가 이물질을 씹으면 막 화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마음의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 6가지 요소들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6가지를 딱 그 매듭의 중간을 딱 잡고 내가 땅바닥에 딱 꽂아 놓는 거죠. 그러면 6가지가 다 각각 느낌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휘둘려 가지 않는 것. 느낌은 계속 살아있죠. 하지만 내가 땅바닥에 걔를 딱 묶어가지고 탁 박아놓으면 어디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삶이. 좋은 욕망과 갈망이라는 건 당연히 존재합니다. 욕망이 없는 단계를 꿈꾼다는 것은 그럼 뭐 밥도 먹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집에서 물만 마셔야 되는가? 그런 좀 이렇게 얘기가 너무 튀죠. 자신의 욕망을 잘 들여다보면 괴로움을 해결하는 해법도 저는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물질적으로 많이 갖고 싶다, 내가 지위가 더 높아지고 싶다, 남들보다 뭘 더 누리고 싶다 라는 욕망들은 대부분 삼독심,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3가지 마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나중에 뭐 될래? 이러면 연예인이요, 인플루언서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저희 때만 해도 뭐 소방관이요, 과학자요,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돈과 명예, 지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부모의 욕망을 바로 딱 흡수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래서 나 인플루언서 돼서 건물주 될 거예요. 뭐 차는 뭐 마이바흐 몰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욕망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탐욕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요, 애초에 탐욕을 기반으로 한 욕망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삼독심의 2가지 고리가 완성되었네요. 따라서 탐욕과 분노를 가진 사람이 하는 선택은 현명할 수 없다. 그래서 삼독심이 내 인생이 되는,
이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왜냐하면 타고 태어나니까요. 기본 구성 요소인데 마음에 이것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삶으로 가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욕망은 필요하다. 내가 삼독심을 제거하겠다는 욕망, 현명해지겠다라는 욕망, 또 내가 잘 벌어서 잘 나누고 내 주변 사람들을 가족뿐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 혹은 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는 욕망 있잖아요. 이러한 욕망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 소중하죠. 욕망 자체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방향을 가이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가. 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국내에 출간된 심리학 서적 중에 제가 정말 많이 읽은 사람 축에 속할 것 같아요. 제가 잡지 에디터로 활동할 때부터 심리에 대한 기사도 많이 썼고, 제가 궁금해서 심리학 책도 많이 읽어봤고, 또 마음에 대해서 좀 모던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석사를 상담심리학 하면서 또 열심히 공부했고 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마음의 상태를 부를 수 있는 단어들이 늘어나는 것. 아, 지금 내가 우울감이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좀 감지할 수 있는 촉수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죠. 그러나 심리학은 마음의 근원을 잘 알지 못하는 채로는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애매한 지점으로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냥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듣기로 심리학 책을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어려움이 다 부모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더 생겨났다. 더 참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게 아닌데 라는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심리학 역시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각도에서 사람을 볼 수 있어 라는 제안인 것이지, 함부로 심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하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곡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과 오직 그것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나는 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계속 유지되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는 값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지혜의 하나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무아라는 가르침까지도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심리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힘든 거야 라는 지금의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서 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물론 심리학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이건 아닐 텐데요. 얕게 알면 자신을 함부로 재단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 저도 공부했고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넓게 보시고 나를 알아가는 아주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인지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리학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오히려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행복은 좋아 이런 어떤 기분 좋은 느낌을 자주 느끼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은 수입과 더 많은 관계와 나를 사랑해준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갈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기분을 느껴야 되니까요. 더 좋은 식당을 찾아야 했고 더 고급술을 찾아야 됐고 그런 거죠. 근데 명상을 공부하고 나니 행복이란 균형 같습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감사한 것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균형, 내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기분 좋음과, 그러니까 이 기분 좋다는 좋아 이게 아니라 평온함, 또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좋은 거. 제가 막 돈을 뿌릴 순 없잖아요.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한 공부, 내가 한 말, 내가 쓰는 글, 나의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즉 인풋과 아웃풋이 균형을 이루는 거. 삶의 모든 건 다 균형인 것 같아요. 돈도 잘 벌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귀하게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몸도 건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마음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마음도 내려놔야 되고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편안하길 바래 주는 것도, 즉 나의 적까지도 행복해지길 바라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 모든 균형들이 다 이렇게 시소처럼 기울어져 있을 때 삶은 미치고 팔짝 뛰는 모험 같은 위험 요소들로 가득한 임기응변의 삶이라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 하다 보면 많은 영역이 균형에 가까워지는 그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날 테고, 그게 돼야죠, 죽기 전에. 제 목표는 딱 그거예요. 몇 년, 몇십 년 뒤에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 죽음이 두렵지 않도록, 그 죽음이 아주 뿌듯하도록 만드는 게 저의 하나의 이제 목표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참 너무 많은 불균형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디로부터 오냐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불균형들이 모아지다 보면 결국 사회 불균형으로 결과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는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을 깨닫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죠.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빠자나띠, 꿰뚫어 봄.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기 위해, 제대로 보기 위해 명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보는 사람이고, 그러면 기분 좋음을 느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보다 이것이 진짜 인간의 삶이라는 그 정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기분 좋음을 느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사실 그것의 결과는 너무나 순간적이고 금방 지나가죠. 케이크를 2조각째, 3조각째, 5조각째 먹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첫 조각만 맛있죠. 결국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하는 경전 공부에서 죽음이나 고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염세적이지 않냐, 너무 우울한 공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식견들이 있는데, 사실 고통과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요소잖아요. 우리는 시체 위에 살고 있죠.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고, 이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염세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닌데 이것이 맞나? 결국 죽을 사람인데 오늘 하루 잘 살았나? 정해진 자원을 가지고 내가 계속 꽃감 빼먹듯이 쓰여가고 있는 건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냉철하게 진짜 옳은 게 뭐지를 생각할 때 죽음만큼 약간 강력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경전에도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뭐 탐욕과 분노로 불타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삶은 결국 소멸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루에 이 순간에 얼마나 깨어있는 채로 얼마나 좋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저에게 살아있는 고귀한 존재로서 이 생명을 이어가는데 또 행복을 내가 만들어내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건 없습니다.